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약 1년 전 있었던 터무니없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일 때문인데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모든 게 제 탓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제가 친정에선 둘째거든요. 위로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오빠와 저는 기혼이에요. 전 3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하나는 대학을 다니고 하나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네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나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친오빠는 20년 전쯤 서울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희는 지방에 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언니가 저희 집 조건을 정말 많이 따지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공장과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꽤 잘 됐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치자면 경양식 같은 곳도 자주 가고 그때 명품도 좀 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답니다. 새언니를 처음 봤을 때 천사가 있다면 정말 저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상견례 때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모님과 제게 말을 해주시는데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잘해줄 수 있고 집안이 더욱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후 돌아오며 우리 가족은 모두 입이 마르도록 새언니를 칭찬했어요. 그렇게 바르고 얌전하고 사랑스러울 수 없다고, 또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학력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배경이 중요하냐며 모두들 이 결혼을 찬성했어요. 오빠와 새언니의 결혼 후 새언니는 오빠와 제게 정말 이렇게 잘해줄 수 없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거리면서 서울에서 화장품이나 옷, 가방 등을 사주거나 가끔은 기념이라며 빨간 내복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새언니를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도 아주 잘했고요. 항상 어머니, 아버지 하며 친부모님처럼 대했는데 제사 때도 항상 빠짐없이 저보다 정성껏 일하고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한약이나 공진단 같은 좋은 약을 어디서 지어와서는 드시라고 약을 손수 직접 주곤 했습니다. 또 어깨가 뭉친다고 그냥 작게 아버지께서 혼잣말 하신 것도 허투루 듣지 않고 아버님,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라고 하며 친딸인 저보다 훨씬 자식 같고 잘해준다면서 어머니께서 보고 배우라고 장난식으로 면박을 주시기도 했네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저런 며느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딸인 저와 제 동생보다 새언니를 더 좋아하고 새언니를 저희보다 자주 데리고 쇼핑도 가고 차도 마시면서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새언니가 들어오고서부터 저희 집에 잘 되던 사업이 더더욱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를 보면 복덩이라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며 애지중지하셨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정말 옷이나 먹을 것도 저희보다 새언니 먼저 주고 저희가 좋아하고 잘 먹는 것보단 새언니가 잘 먹고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옷을 사줄 때도 당연히 우리 옷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언니 옷일 정도로 부모님도 우선순위가 저희가 아니라 새언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남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냐며 칭찬하거나 혹은 며느리가 잘해주니 참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으니 동화 속이나 소설
혹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이고 다정한 가정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회사도 닫게 되고 나름 잘 살던 저희 집안의 재산은 모두 저희 어머니의 소유가 되었죠. 그 전보다는 사치나 여유롭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많은 것이 바뀌진 않았는데 가정적이고 다정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가 모두에게 크게 느껴지긴 했지만 다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몇 달 정도 슬퍼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아픔을 털어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생각할 즈음 단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바로 천사 같은 새언니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제게 잘해주던 착한 새언니가 갑자기 독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제사 때도 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 라고 하면서 얼굴을 안 비추는 건 기본이었고 저희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패악을 부리면서 오빠를 돈 못 벌어오는 한심한 쓰레기라고 부르며 비하했어요. 저희 오빠가 의사라 절대 돈을 못 벌지 않거든요. 항상 새언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주고 매달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명품도 사줬거든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조금 슬퍼하는 척 하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가식 같은 것도 부리지 않고 명절이 와도 일도 안 하고 상전처럼 소파에 앉아 TV나 봐요. 저를 아가씨 취급은커녕 말만 아가씨고 이래저래 귀찮고 잡다한 심부름만 저에게 다 시키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돈이 꽤 되니까 항상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다 주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끊고 다음날 또 전화를 걸어서 왜 돈 안 주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죠.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신은 엄청난 집안에서 곱게 자랐고 남편보다 더 좋은 판검사 집안, 3대가 의사인 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는데 집안 한번 잘못 보고 결혼해서 지금 이 상태라며 시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꼴이 이게 뭐냐면서 항상 저희 친정을 욕했죠. 오빠한테 자기가 결혼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고 아버지 없는 집에 고지식한 사람들만 가득한 이런 집에 누가 시집을 오냐면서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해주겠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오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는 아이들 앞에서까지 면박을 줬대요. 그러면서도 오빠한테 저희 어머니 돈 좀 어떻게 빼내보라고 오빠를 들들 볶고 우리가 나중에 유산 상속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며 이간질까지 시켰어요. 실제로 그 문제로 오빠가 제 동생을 오해해서 사이좋던 저희 남매가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보고는 부모 등골이나 빨아먹는 못된 년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머님 돈 다 뺏어가고 나한테 돈 못 주게 작당 모의하는 것 아니냐며 성질을 냈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이야기하며 유산은 다 자기 것이니 너네들은 손댈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요. 아니,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유산이 상속된다고 해도 어머니는 세 남매에게 나눠주실 생각이라고 하셨고 만약 오빠가 모두 가져가게 된다 해도 오빠와 새언니의 공동 소유이지 어떻게 그게 자기 것이 되죠? 정말 그 말을 듣고 이게 저 사람의 본색이고 민낯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인들 신경은 쓰이는지 명절 때 되면 꼬박꼬박 내려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귀찮아 죽겠다 아니면 돈 달라는 얘기뿐이니 가족들 얼굴 보러 인사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고
돈 뜯어내려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려오지를 말지. 정말. 언젠가 새언니가 한번 크게 사단낼 것 같다고 제 동생과 뒷담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저희 새언니가 크게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사기꾼 하나와 합동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 사기꾼이 투자 컨설턴트라며 제 동생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도 성공을 한 적이 많다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길래 그럴듯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언니도 그 사람 나쁘지 않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을 해줬대요. 새언니가 그런 쪽으로는 빠삭한 사람이라 제 동생은 철석같이 믿었고 그 사기꾼은 제 동생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남자를 믿게 만들어 콜라당 넘어오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잘해서 제 어머니가 보유한 집과 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몽땅 자신이 소개한 그 주식에 투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재산을 몰래 조사한 모양이었어요. 그 주식을 사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주식은 반에 반토막이 났고 사실은 그게 유령 회사였던 거죠. 돈은 남자가 다 가져갔고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잃어 갈 곳도 없어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고맙게도 신랑이 저희 집에서 지내게 편의를 봐줬고요. 그런데도 새언니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매달 명품을 사입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티끌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며 오빠에게 어디서 사기나 당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냐며 꼴도 보기 싫으니 이젠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 뒤 명절 때는 결국 오빠만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위축되셨어요. 그러다 새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새언니는 그러게 잘 하시지 이러면서 모르쇠 태도를 취했고 저라도 정신 차려 남자 사기꾼을 고소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식구들은 이 일의 뒤에 새언니가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자기 시댁을 상대로 사기를 칠 며느리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안 돼서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형사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말도 하고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로 법원 경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형사님이 저한테 고생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사기꾼이 잡혔고 검사님과 형사님의 조사에도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거라며 저를 위협하더군요.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책임감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었지만 사기꾼 그 남자가 백날 첫날 아니라고 말하면 뭐예요? 증거들이 다 차고 넘쳐서 재판에서 승소까지 하게 됐죠. 그 사기꾼이 최고형을 받고 재판이 끝나려는 순간 그 사기꾼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새언니 이름을 외쳤어요. 저는 왜 저러나 싶어서 새언니를 쳐다봤는데 새언니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손을 떨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고 일이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했죠. 사기꾼이 하는 말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들었어요. 보안요원이 사기꾼을 끌어냈지만 사기꾼은 끌려나가면서 새언니가 자신을 사주한 것이라며 새언니와 자신은 중학교 동창이고 새언니가 사기를 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줄 테니 저희 어머니에게 사기를 치고
거기서 얻은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주도록 약속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기당한 배우에 새언니가 있었다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척척 맞아떨어졌죠. 동생에게 괜찮은 투자 컨설턴트라고 말을 흘린 것도 언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돈을 잃기 시작할 때부터 많아졌던 새언니 소유의 명품들과 더 이상 오지 않던 돈 독촉 전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저도 모르게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의 뺨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언니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김치도 손수 담아주고 고추도 직접 말리고 닦아 고춧가루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직접 방앗간에 가서 깨를 볶아 참기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고서야 물질적으로도 도와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천벌받을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저를 보며 새언니는 자기 얼굴을 매만지면서 조금 반성하나 싶더니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폭행으로 고소할 거라며 오히려 저를 농락하고 비웃었고, 제가 배은망덕하다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절규했어요. 분명 돈에 미쳐 가족을 저버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못됐고 영악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끔씩만 사던 명품을 매달 사며 온몸에 치장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의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겁니다. 그 돈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오빠도 그 일을 알게 되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며칠 후 양가 집안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인지 왜 그렇게 멍청이 사기를 당했냐고 저희 어머니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얼굴에 물이라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참고 또 참고 죽을 힘을 다해 참았네요. 오빠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 양육권과 오빠 집 명의를 오빠가 가져가려 했는데 웬걸? 오빠네 자식들한테는 오빠가 저희 어머니에게 사기를 쳐서 여태껏 돈을 뜯어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네 자식들이 아빠랑 살기 싫다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오빠에게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충격받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빠가 소주를 마시면서 눈물 쏟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오빠네 아이들을 만나 모든 자료들을 보여주며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그 남자 사기꾼이 초반에 혼자 모든 것을 했다고 딱 잡아떼다가 혼자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지 판결 당일날 말을 번복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남자와 새언니의 통장 거래 내역부터 전화 내역과 문자 내역부터 시작해서 새언니가 그 남자를 사주하고 그 일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형사분들과 검사분들이 모아주시고 재판 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네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사실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도 전부 다 너네 엄마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네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라고, 너네가 말한 그 못되고 인간이라면 못하는 짓 다 너네 엄마가 꾸민 짓이라고 정말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당한 걸 되갚아준다는 일념하에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 미안했지만 오빠가 저렇게 슬퍼하고 망가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충격을 많이 받아 울기까지 하더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와 잘 얘기해서 오빠도 아이들의 사과를 받아주고 가족끼리 뭉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대요. 큰아이는 그래도 사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그 말에 제가 여태껏 겪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울 수는 없었고 아이들 앞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범죄자들 모두 제대로 벌받게 하고 나서 모든 걸 내려놓자는 생각을 했죠. 다행히 수사도 재판도 저희 쪽이 유리하게 끝났어요. 그 사기꾼과 새언니, 아니 그 여자는 죄질이 나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사기를 친 금액의 일부를 저희에게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 그리고 형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형사님께서 슬쩍 이야기해 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다며 열심히 수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오빠와의 소송도 집 명의나 양육권 모두 오빠가 가지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희에게 폐악을 부린 것에 비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30억 정도를 돌려받고 그 돈으로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께 전보단 부족하고 작은 집이지만 집을 다시 사드렸어요. 동생은 제게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실 뿐이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허망하고 공허한 눈동자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눈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신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비록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고 가족이라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셔서 그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점점 말라가시면서 예민해지시고 밤에 잠도 설치고 자꾸 악몽을 꾸신다고 하셔서 실제로 어머니와 같이 잔 적이 있어요. 법원에 있었던 그때 꿈을 꾸시는 건지 눈물을 흘리시며 울고 또 욕을 하시며 얼굴에 식은땀 가득 나신 채로 잠에서 헉하며 깨어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펑펑 울어버렸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망가진 모습은 제 생애 처음 봤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서로 오해도 하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될 뻔했고 다행히 제가 정신을 겨우 붙잡아서 구사일생했지만 저희 가족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가슴에 대못이 박히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가족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다들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피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제 동생은 나름 긍정적으로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다들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 조심, 또 조심하세요.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가족이 될 사람을 정할 때 그 사람의 배경, 집안 환경 모두 따지고 혹여나 인품도 가짜일 수 있으니 본색이 드러날 만한 일들을 한번 던져 미끼를 물게 만들어 진짜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되찾으면서 오빠도 잠깐 휴업했던 병원을 다시 운영하며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는 법인지 요즘 오빠가 운영하는 병원이 꽤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괜찮아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악몽도 덜 꾸시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거의 없으세요. 저희 동생은 상담을 다니며 사랑이 싹튼 것 같아요. 동생이 다니는 상담센터의 선생님이 조금 훤칠하시거든요. 그 모습에 한번 반하고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상담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걱정해주는 그 모습에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끔 상담 말고 사적으로도 많이 만났고 어디다 말 못할 자기 심정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 너무 좋다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곧 결혼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제 동생이 사랑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일이 곧 생길 것 같네요. 이번엔 부디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
이제는 새로운 누군가를 맞이하고 우리 집안에 들이는 일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느리게나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